네, 오랜만입니다. 네. 한 주를 쉬고 왔고요. 참고로 왜 쉬었냐면 둘 다 시험을 봤는데 네, 떨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시험을 봤는데 네. 떨어져가지고. 뭐 근데 같은 시험 봤다고 하면은 저희가 대충 뭔 시험인지 아실 테니까. 네. 그래서 다음 기회로 또 네. 노리는 걸로 하고요. 네. 2주 댓글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바사삭치기님이십니다. 룸 넥스도어 영상도 영화로 잘 봤습니다. 영화 너무 좋게 봤습니다. 올해 한 해 정말 좋은 영화 너무 많이 나와서 행복하네요. 네. 영화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 같고 여러 방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게 좋았습니다. 첫 번째, 죽음과 생명의 관계, 죽음과 삶 영화 내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소재입니다. 그리고 현재 관객들에게도 매우 가깝게 닿아 있죠. 영화 초반에는 둘은 대립적인 관계로 보여졌는데 후반부에 가서는 서로 보완해주는 개념으로 보이죠. 특히나 전쟁이라는 죽음이 낭자하는 현장에서 가장 생명력을 활발하게 표현하는 육체적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둘은 서로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개념으로 보입니다. 어린 시절 마사는 전쟁을 겪고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고 딸 미셸을 낳았습니다. 죽음이 즐비한 곳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그렇게 태어난 생명은 자연이 되고 삶의 주체가 됩니다. 영화 내 죽음과 상통하는 개념들, 데미언과 잉그리드의 대화를 통해 죽음과 연결되는 사실상 같은 의미를 품고 개념들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신자유주의, 전쟁, 힘겹고 바쁜 현대의 삶 등입니다. 영화 초반 잉그리드와 마사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죠. 현대에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위에 열거한 개념에 대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지만 어느 순간 받아들이고 넥스트 레벨로 나아가죠. 데미언은 신자유주의를 세상의 악으로 묘사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 역사를 돌아오면 1980년대 오일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개입을 줄이고 개인의 자유, 특히나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는 이데올로지였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 산업화와 인간의 부품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는 모습을 감추었죠. 시대에 따라 어떤 사상이나 이념은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신자유주의가 필연적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로 자연을 보호해야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이기들은 자연을 희생하여 얻은 것들입니다. 당장 자연보호에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명화된 산업화된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죠. 치열한 전쟁 같은 삶도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는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장도 없겠죠. 이런 죽음과 상호하는 개념들은 시대나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 깨달음을 주고 더 나은 무언가를 창조하기도 합니다. 감독은 잉그리드를 통해 친구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단순한 슬픈 감정을 넘어선 그 뒤에 진일보한 예술, 삶을 보여주려 했던 것 같네요. 감독 스스로도 대척점에 있는 개념들을 인정하고 그것이 인류에게 주는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성현님 말씀처럼 감독 스스로가 더 성장한 느낌이 듭니다. 자연, 유난히 영화에 식물이 많이 나옵니다. 식물로 표현되는 자연은 늘 그 자리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자연을 한문으로 변환하면 스스로 그러할 연인데 그 스스로 그러야 한 것이 자연입니다. 우리의 과학과 수학의 개념으로도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것이 자연이죠. 어쩌면 감독은 자연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인정했던 건 아닌가 싶네요. 죽음을 받아들이듯 시대와 세상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흘러감을 이해하게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틸다 스윈튼이 마사와 미셸의 1인 2역을 한 것도 자연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둘이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고 서로 대화하진 않았지만 딸은 본능적으로 엄마의 방에 들어가고 또 엄마가 죽었던 위치에 같이 눕는 장면이 스스로 그러한 자연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것 같네요. 잉그리드 입장에서는 생김새가 같은 사람이 다시 옆에 눕는 마지막 엔딩은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존재하는 자연을 은유적으로 모시한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한국 영화 오후 4시를 볼 것 같습니다. 예고편은 재밌어 보이는데 평이 좋진 않네요. 이번 주 롱레그스 결혼하겠나 그리고 다음 주 아노라 클로즈 유어 아이즈도 매우 기대되네요. 올해는 정말 좋은 영화가 쏟아져서 영말 정산도 매우 기대됩니다. 라고 긴 댓글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룸넥스도어에 대한 평을 또 잠깐 하자면 성현님은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뭔가 알모도바르가 시간이 갈수록 그 변태성에서 점점 원숭미를 추구하는 감독이 되다 보니까 그 원숭미가 이제 공간을 초월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모도바르의 첫 영화라서 그런지 좀 어색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단어보다는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화면을 보여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것들만 바라봤을 때 알모도바르가 이제 확실히 연출적으로 어느 경지에 올랐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스페인에 돌아가서 원래 항상 같이 찍던
페넬로페 크루즈나 안토니오 반데라스 같은 사람들이랑 같이 찍은 영화들이 어떨지 궁금해지는 영화가 이 룸넥스트도어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또 다음 소재가 진짜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과연 또 죽음이란 걸 다시 또 끌어들일 네. 건지 죽음과 산명. 그러니까요. 이제는 완전히 그 보편적인 감정,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감독이 됐으니까. 네. 굉장히 넥스트 레벨이 기대가 되는 네. 그런 감독인 것 같고요. 네, 다음 읽어주시죠. 다음 댓글 유튜브에서 라이언 제이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잉그리드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문이 닫혔는지 마음 졸이면서 보고 또 마사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잉그리드뿐만이 아니라 관객도 내면의 성장을 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마사의 딸이 찾아오면서 마사가 머물렀던 침대에서 잠을 자고 비슷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햇빛을 쬐는 엔딩 장면은 정말 좋았습니다. 줄곧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보다가 딸이 찾아오면서 표현하긴 어렵지만 죽음 이후에 남는 무언가에 대해서도 생각이 드는 지점이었습니다. 추가로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영화 걸려있는 것들을 보시는 것처럼 저는 매일 박스오피스를 보게 되는데 저번에 개봉했던 보통의 가족이 50만도 하하. 힘겨운 것을 보면서 아마 오늘 기준으로 한 60만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 계속 읽으면 정말 한국 영화의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한국 영화의 위기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언급마저도 없는 것을 보면서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 입장으로 심란하기도 합니다. 최근 장손이나 과거 기생충처럼 한국 영화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소재와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또 악순환으로 영화 제작은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찍은 영화들을 이번에 또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마존 한명수 그러니까요. 봤는데 아마존 하면서 얘기 좀 하자면은 저는 이거 예고편만 보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직 그 영화 산업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전 누군지 모르는데 그런 분들 아직 반성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창고 영화도 아니에요. 촬영 기간 보시면 작년에 찍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왜 이게 손익분기점이 높은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코로나 탓도 할 수 없는 시대거든요. 코로나 탓도 할 수 없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관객들이 어떤 영화를 싫어하는지에 대한 표본들이 확실히 많이 나왔을 타이밍인데 하필 또 이게 또 CJ 거더라고요. CJ랑 연관이 되어 있는 또 영화다 보니까 맞죠. 왜 또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까? 맞아요. 그리고 보통의 가족도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솔직하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 왜 흥이 안 될까? 저는 이 장손이랑 기생충이 예시를 드신 것처럼 저는 이 보통의 가족도 제가 보통의 가족 회차 때 말했던 것처럼 보통의 가족이 그 한국적인 정서를 리메이크 영화 치고도 잘 담아낸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형제간의 갈등이라거나 그들의 학구열이라거나 아니면 학생들의 일탈이라거나 그런 점들을 되게 리메이크이지만 리메이크가 아닌 것처럼 잘 담아낸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흥행 실패한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배우가 티켓 파워가 부족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우의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그들은 영화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한테는 신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남자 주인공 두 분이 계시잖아요. 남자 주인공 두 분이 이제는 조금 시간이 흘렀다. 네, 그러니까 그 충분히 관객 수를 동원할 수 있는 정도의 티켓 파워를 예전만큼은 발휘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두 분 다 일단 연기력이나 스타성이라기보다는 최근에 망한 영화들이 너무 많은 게 큰 것 같아요. 그 두 분은 네. 안타까운 부분이 좀 네. 있긴 하죠. 네. 세 번째 유튜브 제이바이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룸 넥스트 도어랑 결혼하겠나를 봤습니다. 전혀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보고 나니 묘하게 대칭점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되네요. 존중받고 편안하게 죽어갈 권리와 치열하게 부딪혀 살아갈 권리, 어쩌면 나이를 들어가면 모두가 한 번씩은 깊게 생각해볼 만한 문제를 나라면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이라면 이라는 상황을 가슴속에 머릿속에 그려보게 되는 영화였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사실 결혼하겠나를 못 봤어요. 안 본 것도 있겠죠. 네. 그래서 좀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글쎄요. 근데 결혼하겠나를 지금 상영관 찾아보기가 조금 나는 어려웠던 것 같던데 이번에 그러니까요. 클로즈 아이즈 준비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럼 거의 1, 2주 만에 또 이렇게 또 내려가는 어이구. 거다 보니까 한국 영화가 이 뚜렷한 그게 튀어나오는 게 파 없어요. 그러니까 미키시 지금 세븐틴도 밀린 상황에서 맞아요. 그렇다고 뭐 저희가 그 들어오기 전에 이제 잠깐 얘기 나눴던 바로는 내년에 봉박 홍? 홍 홍은 뭐 홍 원래 발표는 나오는 안 거예요. 났지만 뭐 열린 나올 행사지 거고, 않습니까? 네, 나올 나올 거고. 거고. 나홍진 감독까지. 나온지 감까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라인업보다 확실히 내년이 조금 더 뭔가 힘이 실릴 만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점점 이제 새로운 스타들이 발굴된다라는 느낌보다는 근데 확실히 좀 새로운 감독의 발견도 작년보다 좀 덜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중저자본 네. 자매 사례처럼 네. 중저자본들의 신진 감독들을 그 정도 자본에 팍팍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한국 영화가 21세기 황금기였던 그 21세기 초반 있잖아요. 2000년대 초반. 신진 감독들이 그때로 다 제작비 이 정도였어요. 뭐 올드보이도 비싸 보였는데 제작비 30억밖에 안 됐고요. 근데, 저는 뭔가 이런 작가주의적인 감독이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좀 신선한 시나리오에 좀 투자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 쪽에서도 시나리오를 찾겠다고 개발한다고는 하지만 막상 그게 개발이 돼서 영화화가 된 것도 뚜렷하지가 않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또 청룡영화상이 감독상 노미네이트된 거를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인 감독상 조연철 감독이 받을 것 같긴 하지만 노미네이트된 사람 중에 뚜렷한 족적이 보이는 사람은 저는 오정민 그 장손 만든 그렇죠. 오정민 감독하고 네. 뭐 조연철 감독하고 네. 사실 거기까지밖에 안 보여서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이종원 감독은 노미네이트도 안 된 거 보고 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네. 야 이거 좀 그러니까 작년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김창훈 감독이라든지 네, 그렇죠. 잠 네, 감독님이라든지 이주성 감독. 네. 말씀하셨던 이종원 감독이라든지 나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장성훈 말고는 크게 저는 뚜렷이 보였지가 그쵸. 않았기 때문에 저도 상업이든 독립이든 네. 그래서 그 점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든다 라는 말 남기겠고요. 이주영화 이슈를 갖고 올려 했는데 뭐가 있어야지 갖고 오지. 그러니까요. 해봤자 아니지. M&M 영화제 정도로 언급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픈했습니다. 저희는 유러피안 저희는 그 쿠엔틴 두피오의 세컨드 액트를 같은 회차 예매했습니다. 네. 시네큐브에서 만납시다. 저희 보시면은 아는 척 해주세요. 네. 시네큐브 목요일에 보러 갑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 영일이들 하면서 쿠엔틴 두피오를 좀 많이 언급을 했죠. 언급 많이 했죠. 많이 언급을 했고 아예 대놓고 그 감독의 영화를 회차로 다루기도 했고요. 그래가지고 좀 저희가 되게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감독인데 세컨드 액트가 수입이 안 돼가지고 아쉬워할 찰나에 볼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건 무조건 봐야겠다 생각해서 예매했습니다. 예매했고 목요일날 혹시나 인사해 주시면 또 저번에 바사삭 치킨님 뵌 것처럼 그니까요. 혹시나 오시면 반갑게 또 네.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럼 뭐 2주 추천작 바로 2024년 11월 3차 들어갑시다. 글래디에이터 2가 되게 크게 시사회를 했더군요. 맞아요. 연예인들도 막 오셔서. 근데 평이 괜찮아요. 네. 네. 평이 꽤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리들리 스캇이 솔직히 요즘에 딱히 라스트 듀얼 정도 빼고는 좋았다라고 평받은 영화가 거의 없었어요. 라스트 듀얼 빼면. 찍어내긴 했는데 글쎄라는 느낌이 좀 애매했어요. 네. 근데 이 글래디에이터 2 저는 그래서 그래도 글래디에이터가 리들리 스캇의 가장 큰 성공작 중에 하나인데 그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쏠려 있었거든요. 다행히 평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여기에 있는 성현님이 지지하시는 폴 메스칼. 그렇죠. 폴 메스칼 나오죠. 폴 메스칼도 나오고. 이것 좀 그나마 이게 좀 볼만한 것 그래서 같아요. 다음 주에 이거 할 것 같은데. 예. 근데 네. 이것도 약간 너무 그런 저희들이 주로 다루는 아트하우스 계열의 영화가 아니고 완전 테마파크 느낌의 영화다 보니까 빠르면 10분 컷해. 네, 할 말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예. 네, 그렇고요. 두 번째는 사흘이라는 이거 창고 영화죠, 사실. 네, 좀 한 촬영한 지 한 4년이 넘었으니까. 와, 2020년에 찍은 작품이랍니다. 저 이때 난 군대에 있었어. 잠깐만요. 저 이때 상병이었어요. 군대에서 제설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상초였어요. 상초. 저. 군대 GOP에서 제설하고 있었습니다.
감독님도 장편 데뷔작이신데, 그러니까 장편 데뷔작이 4년이 밀려버리면 나는 감독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기다려지는 시간이 이제 온 것 같고요. 쇼박스 배급이더라고요. 아 네. 쇼박스 배급에 그리고 박신양님이 주인공이더라고요. 진짜 와, 오랜만에 나오는 진짜. 네, 오랜만에 나오는 독보적인 네. 또 저는 한 그 배우죠. 마지막으로 박신양님이 영화 나온 거 기억나는 게 범죄의 재구성이에요. 최창혁. 네. 와, 범죄의 재구성. 그게 지금 20년 넘었을 것 같은데. 네. 최창혁 최청호였나? 1인 역했던. 네. 네. 그거 진짜 재밌는데. 네, 재밌죠. 네. 그러면 2주 영화 들어가겠습니다. 2주 영화는 Close Your Eyes입니다. 와우. 정말 저는 파벨만스 이후로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까지 심금 있게 울려버리는 건 또 이 영화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최소 벌집의 정령은 보고 오셔야 더 이해가 잘 돼, 더 느껴지는 게 많은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벌집의 정령을 안 보셨다, 그럼 벌집의 정령 정도는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빅토르 에리스라는 감독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벌집의 정령을 봤던 그 기억이 있어서 어쨌든 그 조그마한 배경이라도 조금 알고 들어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안 봐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보고 나면은 좀 그 벌집의 정령이랑 중첩되는 장면들이 꽤 많거든요. 주연 배우도 그렇고 공간적인 배경도 그렇고. 그래서 보고 오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까야죠. 역대 최고 평점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9점이었습니다. 네. 올해 몇 그죠. 등이신가요? 올해 2등. 네. 1등이 베스트 라이브였죠. 1등이 베스트 라이브였죠. 네. 와. 이름. 저 영일이들 하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만점입니다. 저. 10 영일이들 역대 최초. 저. 태풍 클럽 10 있었죠? 네. 그거는 재개봉이니까. 재개봉이니까. 신작 중에 기생충 이후로 5년 만에 10점입니다. 저. 10. 네. 와, 근데 진짜 굉장했던 영화였습니다. 영일이들 하면서 역대 최초. 네. 네. 야, 거의 3시간 가까운 런닝 타임이 녹아버렸어요. 제가 영화 볼 때 시간을 진짜 잘 보는 편이거든요. 나도 좀 시계를 정신이 보는데. 산만한 편이어서 네. 시간 딱 한 번 봤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아까 플라워 킬링문 이후로 와 이렇게까지 그 긴 시간이 녹아버렸던 건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아. 플러 킬링무도 저 3시간 반짜리 영화인데 싹 녹아버렸잖아. 3시간짜리 영화인데도 시간 상 녹았잖아요. 이것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저도 정말 비슷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빅토르 리스의 햇빛 속에 뭐가 남은 이후에 31년 만의 신작입니다. 근데 에피소드 뭐가 나오도 다큐다 보니까 음. 극영화로 따지면 40년 넘었다 봐야죠. 와. 네. 제가 20대 중반인데 네. 영화 첫 장면 들어가면 1947년 가을 파리 외곽으로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벌집의 정령을 보셨다면 당연히 1940년대 그 배경이 네, 생각이 나겠죠. 생각이 나면서 네. 그러니까 30년대 후반 때부터 이제 서서히 시작해서 이제 네, 그때 내전이 한창 발발을 하고 내재 발발을 하고 4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70년대까지.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원래 이 감독님이라면 스페인을 뭔가 배경으로 삼을 것 같은데 영화 속 설정을 파리로 잡았다는 건 그러니까. 그만큼 독재 정권을 피해서 뭔가 파리나 미국으로 향했던 그때 당시 스페인 예술가들에 대한 그런 입장을 이렇게 또 네. 영화의 내용으로 보인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화 속 설정이라는 게 그 영화 속 영화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러시 필름이라고 하죠. 이 영화에서 러시 필름이라고 계속 명명을 하니까. 작별의 눈빛. 네, 러시 네. 필름, 오케이. 러시 러시 필름이라 필름. 말합시다. 네. 네. 그래서 그 배경 설정이 또 상당히 신기했고요. 그리고 또 바로 나온 게 이 야누스 동상이었습니다. 네. 머리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찾아보니까 낮과 밤이라는 의미가 있었고 이 영화처럼 클로즈 아이즈가 유난히 낮과 밤이 교차가 정말 많이 되죠. 맞아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야누스는 맞아요. 그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 머리가 붙어 있는 게 훌리오와 가르델일 수도 있고 미겔과 훌리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저는 깊어지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도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들, 그리고 이 클로즈 아이즈가 오마주를 했던 오데트 같은 영화들을 보면은 항상 이 기적을 얘기할 때 어떤 논리나 합리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너의 이름이 어떻든 너의 상태가 어떻든 그건 상관이 없다. 기적은 그냥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어떤 한 배역이 맡은 이름이 1인 2역이 아니라 이 한 배역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여러 개잖아요. 뭐 당장 러시 필름에서 그 차오수가 다른 이름 가지고 있었고 의뢰인이었던 레비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이름들도 그렇고 뭐 미겔도 뭐 마이크라고 불리고
훌리오도 가르델이라고 불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영화에서 이런 이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합리라는 게 이 영화에서 얼마나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렇게 보셨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 그래서 그 야누스 동상도 결국에는 이게 붙어 있잖아요. 네, 결국은 붙어 하나로 있잖아요.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표피를 보면은 그 두 얼굴은 각각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표피 속의 내부를 바라보면은 결국 같은 뇌와 가슴을 가지고 있다. 같은 머리와 가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기적은 논리와 상관없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더 감동적인 것이다. 저는 이런 걸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엔 이건 또 영화에 관련된 영화고 네. 그렇다 보니까 영화도 가면 갈수록 장르도 다양해지고 네. 뭐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지만 결국 이 비토르 엑셀 감독은 이름이 다양하지만 결국 사람은 그 한 명이었던 것처럼 네. 결국 그 본질을 계속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네, 같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쵸. 본질 가까워지라는 말이 맞죠. 다만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가장 오래 남는 건 이름인 건 맞긴 맞지만 네, 결국 그러니까요. 남는 건 이순신, 그쵸. 김구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개념 중에 하나인 거죠. 음, 인간이 가진 모든 것들 중에 그거를 무시해버린다는 게 이 영화의 가장 큰 위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그래서 어쨌든 투샷도 많았고 네, 맞아요. 야누스 얼굴처럼. 그래서 아까 말했던 러시 필름 작별의 눈빛의 장면이 이제 첫 장면으로 이제 탁 그려지고요. 탐정역의 배우 훌리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왕이 내가 지켜낸 건 집사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슬픈 왕은 감독님이 빅토르 에리스처럼도 보였다. 이거는 한번 계속해서 풀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자기 딸 차우스를 이제 찾아달라는 게 저는 과거에 나를 특별하게 봐주는 사람을 찾아달라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영화 역사와 이제 연관이 돼서 뭔가 그 벌집의 증령에서 시작부터 필름을 갖고 틀듯이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 영화를 튼다라는 지점이 뭔가 굉장히 흡사하게 보였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뭔가 영화가 가졌던 그 고전미나 그런 본질을 계속해서 뭔가 찾아내고 싶다라는 의미로 네. 자신의 딸 유산을 뭔가 말하는 느낌이 아닌가. 라는 그런 지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퀀스가 끝나려던 참에 이제 나레이션이 갑자기 나오더니 1990년에 갑자기 훌리오가 사라졌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빅토르 엘스의 전작이 1992년 햇빛 속의 모과나무라는 지점에서 역시나 이 연도도 그렇게 큰 차이는 그렇죠. 없었던. 그리고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에리세가 이 모과나무를 만들고 나서 90년대에 장편 계획이 몇 번 있었는데 엎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클로즈 아이즈는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좀 다분히 담겨 있는 영화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진짜 뭐 탐정처럼 시간이 많이 걸려가면서 거의 10년에 한 번씩 찍고 9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네. 그렇게 이제 찍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사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빅토르 에리스의 감독이 본인이 뭔가 사라진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가라고도 네.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그 시작 지점이었습니다. 2012년 가을 마드리드로 들어갑니다. 이 러시 필름 감독인 미겔과 네. 프로그램 미제 사건을 다루려는 마르타가 만남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가 2012년 넘어가잖아요. 네. 저는 좀 낯설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이 에리세가 21세기 영화를 찍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빼면은. 저는 그래서 뭐 단편 같은 거 있었나? 그렇죠. 예, 단편 같은 거는 여러 개 예, 있는데 예. 장편은 없다 보니까 전 네. 되게 기시감이 들었던 게 거리감이 느껴졌던 게 이 시간이 바뀌면서 2012년 마드리드로 들어서는데 필름의 질감에서 디지털 질감으로 바뀐 게 좀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에리세의 모든 영화들은 항상 필름 영화였는데 저는 그래서 오프닝도 사람들이 뭐 모르는 사람들은 에리세의 전작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그 필름 그 러시 필름의 필름 질감을 보고 화질이 왜 이렇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전 익숙했거든요. 에리세 영화는 항상 이런 질감이었으니까. 그래서 전 오히려 그 정제된 화면을 보고 더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이 암전이 이 영화에서는 암전이 특징이잖아요. 네. 암전을 한 이유가 난 이게 필름을 붙이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게 네. 그 필름을 붙이는 시간 이렇게 장면 시퀀스가 끝날 때마다 그게 암전을 둔다는 게 네. 이거 시퀀스 끝나고 이거 붙이고 그쵸. 그거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래서 이 미겔과 훌리오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겔과 훌리오는 해군이었다, 뭐 수감자 출신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미겔이 말하는 게 나랑 같이 산다는 이유로 훌리오는 잡혀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은 저는 이 영화에서 바다는 뭔가 죽음을 암시하는 죽음을 상징하는 뭔가 요소처럼도 보여지긴 했는데 보이는 뭔가 철창을 함께한 사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철창이 많이 나오는 게 그런 뭔가 감옥의 그런 모습의 연관성도 있어서 그렇게 철창으로 보여지는 그런 관계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또 영화상의 관계는 미겔이 뭔가 훌리오를 이끄는 것처럼 뭔가 보이기도 했어요. 네. 훌리오는 어떻게 가만히 있다가 수감자로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미겔이 이끌었고 영화상에서 감독과 배우로서도 본인이 이끌었다 보니까 뭔가 이게 관계가 미겔이 훌리오를 이끄는 관계였다면 이 영화 전개는 반대로 뭔가 훌리오가 뭔가 미겔이 이끄는 것 같은 위치가 뭔가 전복이 되는 듯한 느낌이 또 그렇게 들어서 그런 지점으로도 뭔가 볼 수 그렇네요. 있겠다. 그리고 저는 이 뭔가 그러니까 훌리오든 미겔이든 이 감옥에 수감된 이유가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당연히 그 시대적 독재 정권 배경. 시절에 네. 시대성을 담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시점부터 영화의 끝까지 느끼는 게 저는 다른 영화 평점들을 말하자면 전 남쪽도 만점 줬고 벌집의 정도 9점 줬거든요. 근데 저는 클로즈 아이즈가 이 세 편 중에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시대성을 지금 언급을 했잖아요. 이 전작 두 편을 보면은 아무래도 실제로 벌집의 정령은 그 시대상의 안에 있던 영화기도 했고 그렇죠. 남쪽도 독재가 끝난 이후에 얼마 안 된 시점에 만들어진 영화기도 했고 그리고 에리세가 나이가 많지 않기도 했고 그 당시에는 30, 40대였으니까 그래서 에리세가 그 두 영화를 찍을 때는 자기가 겪었던 사회적인 풍파와 고토를 약간 분노에 써가면서 약간 내려낸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담담하긴 한데 그거랑 별개로 그 안에 들어있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에리세가 좀 타르코프스키랑 추구하고자 하는 미학은 유사한데 철학은 완전 정반대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이 둘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타르코프스키는 결국에는 그 고통들을 계속 언급을 하다가도 고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더라도 마지막에는 그 기적의 한 파편을 보여줌으로써 일말의 희망을 보여주잖아요. 단적으로 타르코프스키 영화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미장센 중에 하나가 그 어둠에 가득 찬 집 사이로 살짝 보이는 그 문 밖으로 문틈 사이로 비치는 그런 빛. 그 문틈 사이로 비치는 빛이 저는 타르코프스키 영화 전체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에리세는 반대로 오히려 기적으로 막아버리는 느낌이었거든요. 벌집의 정령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결국 그 아나가 죽는 것 같다라는 암시로 영화가 끝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영이 된다. 프랑켄슈타인이 아나를 데려간다. 그리고 아나는 영이 된다라는 게 암시가 되면서 끝나는 영화잖아요. 근데 남쪽 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남쪽은 약간 좀 더합니다. 벌집의 정령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나마 좋게 바라보자면은 그래 죽어서라도 행복해라. 여기서는 이 스페인이라는 지금 이 나라는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 그래 프랑켄슈타인이랑 영화 속으로 들어가든 영이 되든 그렇게라도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래도 아이의 그 동심에 그래도 아이의 마음을 그래도 흔들어 놓진 않는데 남쪽은 기어코 그 상상기에 머물러 있던 그 아이의 눈을 진짜 시계태워 오렌지 마냥 진짜 강제로 부릅뜨게 해가지고 상징계랑 실제계를 진짜 마주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 같았어요. 그러니까 넌 고통 받아야 죽지만 네가 왜 죽어? 고통 받아야지 나처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좀 그래서 이 두 편이 정말 잔잔하지만 에리스의 그 분노가 좀 많이 느껴졌던 영화였거든요. 그런데 이 클로즈 아이즈는 보면서 이 영화라는 기적을 믿게 됐다? 에리세가 영화라는 기적을 믿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긴 세월 동안 에리세가 성장을 한 건가? 드레이어와 타르코프스키 같은 영화 미학을 믿게 된 건가? 그들의 철학을 믿게 된 건가? 내 쪽으로 성장을 한 건가? 치유가 된 건가? 어떻게든 구원을 받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영화의 결부를 상징하는 정서, 영화의 결부를 대표하는 그 정서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점에서 일단 빅토르 에리세라는 사람이 성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 아이즈가 제일 좋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리고 그 내면의 성장을 통해서 빅토르 에리세가 영화라는 기적을 믿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뭘로 보여줬냐면 저는 문으로 보여줬다는 게 조금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뭐
아까도 언급했지만 철창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사는 집을 보면 대부분 다 철창 형태로 돼 있어요. 네. 바깥 형태가 이 미겔이 살던 그 바닷가도 그렇고 네. 그리고 가르델이 보여줬던 그 두 사람이 바깥을 보는 것도 철창이었고 감옥도 그렇고 심지어 그 골키퍼를 하던 장면에서도 심지어 그물조차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보여요, 뻥뻥. 네. 근데 유일하게 닫혀져 있는 폐쇄형이 뭐냐면 이 창고문, 아. 이 러쉬 필름의 창고문하고 가르델의 집만 폐쇄형으로 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들춰야 되는 건데 여기서 네. 분명히 들춰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마 빅토리아 리스테가 그거를 다른 건 다 보이지만 본인의 그 과거를 들춰내서 이거를 뭔가 희망으로 그렇죠. 치유하는 과정으로도 뭔가 보이지 와, 않나? 근데 기가 막히네. 근데 기가 막힌 게 딱 그 두 그 공간이 두 공간만 폐쇄형이라는 네, 거예요. 그 딱 두 공간이 기가 막히게 빅토르 에리세 개인의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 빅토르 에리세라는 사람의 그런 지나온 파편화된 기억이라는 거죠. 결국 훌리오의 집은 뒤에서 말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벌집의 정령에서 나온 그 집과 유사한 면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 러시 필름이 들어있던 그 창고는 결국에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에리세가 끝내 만들지 못한 그 90년대 장편 영화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애초에 에리세 영화에서 좀 이 집이라는 요소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긴 하죠. 네, 애초에 그 벌집의 정령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둘 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여자 아이가 집을 떠난다, 집에 갇혀 있는다, 집에서 어떻게 된다. 라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영화상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로 작용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도 또한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여자 아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르타가 훌리오의 딸인 아나를 설득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와우. 이 아나가 이 아. 완전 시네마 그냥. 1973년 벌집의 정령 아나 역할을 맡았던 아나 토렌트가 와. 또 아나로 나와. 50년 만에 또 다시 아나로 아나로 나와. 나와. 와, 진짜 말이 안 돼. 반세기예요. 와. 반세기.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벌집의 정령 보라고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뭔가 프랑켄슈타인의 진위를 확인하려던 아나가 아버지의 진위를 확인하러 그러니까. 나선다. 야,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상상계에만 머물러져 있을 것 같던 그 아나가 50년이 지나서 실제계를 확인하러 온 거죠. 상징계와 실제계를 확인하러 온 거죠. 와. 아나 입장에서는 프랑켄슈타인도 아버지도 거의 다 영화 속에서 봤던 존재들인데 네. 그거를 현실에 찾으러 가고 그렇지만 프랑켄슈타인이 그렇게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 역시도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맞죠. 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제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영화는 아무래도 대화씬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눈빛의 교감 그리고 눈빛을 어떻게 대응을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벌집의 정령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엔딩씬 있지 않습니까? 그 뭔가 그 실체 없는 그 빛을 바라보는 아나의 얼굴을 밑에서 위로 들쳐 올리면서 딱 뒷모습을 그 다음에 보여주는데 딱 거기서 보여준 아나의 눈빛이 이 영화 클로즈 아이즈에서의 아나의 눈빛이랑 너무 똑같아요. 와, 어떻게 이 아나 토렌트 이 배우는 대단한 게 50년이 지나고 자신의 몸도 마음도 늙었는데 어떻게 눈빛은 그렇게 똑같을까요? 아니면 에리스가 연출을 그렇게 한 걸까요? 와, 진짜 너무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이거는. 딸인가 보지. 에리스의 딸인가 보지. 네. 이거 호들갑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그 눈빛, 그 생경한 눈빛을 어떻게 유지를 하는 거지? 네. 네. 대단했던 장면이었고. 네. 다시 뭐 아나 얘기를 다시 들어가 보면 프라도 박물관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는데 야, 아나 역시나 역사를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네. 와우. 네. 역사를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는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모순적으로 자기 아버지의 역사는 또 들춰내기 싫어한다라는 지점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자기는 인형 하나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예술을 아직도 주변에 두고 있다라는 지점이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얼굴은 변할 수 있지만 목소리로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나야말로 진짜 예술과 역사를 물려받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영화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지금 보존하는 그런 사람처럼도 보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키메라가 굉장히 많이 영상이 되는 네. 그 지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 왕이 딸을 찾듯이 이 영화를 만든 빅토르 에리세가 또 다른 형식의 딸을 찾는 형식의 영화로도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 영사 기사 막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뭔가 그 필름 영화의 문을 닫고 싶어 하지 않는, 심지어는 산업 고고학이라고 말하는. 좀 전 그 이 아. 대목이 그 미겔이랑 막스랑 처음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막스 작업실 안에서. 그렇죠. 저는 이 막스가 이 필름들을 보면서 산업 고고학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진짜 늙은 사업이 된 건가? 올드 패션드 산업이 된 건가? 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미겔과 훌리오의 과거를 알고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동시에 봤던 사람은 사실 막스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훌리오는 노화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면서 일상에서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그럼에도 훌리오는 정말 훌륭한 배우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후반부에 가르델이 네. 그 미겔의 손을 확인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 물 떠오잖아요. 네. 하여튼 네.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뭔가 네. 카메라를 그런 만졌던 손을 그런 거를 본능적으로 확인하는 건가? 그 과거의 산업에서 뭔가 연결돼서 와서 그거를 확인하는 건가라는 그런 지점으로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뭐 영사실에서 미겔이 흡연을 하려 하는데 그거를 그냥 피면 안 된다고 네. 하는 게 뭔가 완전 딱 그 고전, 이탈리아도 언급이 되고, 그래서 네. 막 고전 그 영화의 그 형식을 그대로 갖고 온 사람이었다. 네. 라고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보수적으로 지켜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르타를 뭔가 조금 배격하려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그쵸. 거기서 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죠. 저는 이 대목이 에리세가 어떻게 성장을 한 게 아닌가. 영화의 기적을 믿게 된 것이 아닌가. 포용을 해버리죠. 네, 그러니까 전 이래서 에리세가 좀 치유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네. 그리고 책방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피오바로와 동상이 나오는데, 이 영화도 동상이 진짜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네요. 이 피오바로와는 해밍웨이에 영향을 미친 스페인 소설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겔 본인의 책인 폐허를 발견하는데, 그래서 1977년 롤라에게 이제 글을 적어놓은 그 책을 발견을 하고, 또 그 시기가 이제 1975년에 프랑코 정권이 무너지고서 민주적인 총선거가 실시됐던 해가 1977년이랍니다. 네. 역시나 또 시대적 배경과 연결이 되어 있는 네. 큰 연도였고요. 명언의 스물은 좋은 나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뭔가 그 당시 캐릭터들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그 이상이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20살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나이 때 뭔가 그 민주화와 사랑이 꼽히는 시기가 20살이 아니라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나이가 20살보다 더 좋은 나이가 아니었을까 네. 라는 지점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미겔은 이제 롤라를 찾으러 세고비아행을 가는데요. 나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네. 롤라가 스페인에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게.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물론 이게 깨름칙해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러니까 그거야. 기적의 연속이에요, 이거. 저는 에리세가 또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근데 이건 원래 에리세가 잘하는 거긴 했어요. 원래 에리세가 잘하는 거긴 했는데, 저는 이 영화의 절제미가 너무 좋았어요.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지나가면서 그냥 흔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르게 보면 기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영화에서 그 후반부 극장신도 그렇고 그 감동적인 극장신도 그렇고, 이 영화에선 진짜 그 오데트처럼 훨씬 더 극적으로 표현해도, 훨씬 더 극적이고 신화적으로 묘사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법한 장면들이 몇몇 군데가 있는데, 꽤 있죠. 꽤 있는데 그 장면을 그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절제하면서 만들려고 한 티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원래 에리세가 잘하는 거긴 했는데, 이거를 내면이 치유한 그의 모습과 함께 그 절제미가 그대로 보여지는 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기적들이 여러 보여진다는 게. 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그 기적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네. 그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성현님이 아까 과거에 말했던 빅토리스 때는 뭔가
과거에는 분노가 쌓여 있었던 그 작품들이 그게 느껴졌다면 분노를 지금은 절제미로 표현하는 감독이었다면 지금은 네. 기적이라는 걸 믿고 이제 움직이려는 듯한 모습이 영화상에서 네. 이제 과거 현재로 나눠서 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과거 미겔의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불행이 뜻밖으로 찾아온 거고. 네. 예. 근데 그거를 단단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감옥에 수감됐다. 국가에 의해 강제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됐음에도 이제는 그걸 웃으면서 담담히 이야기할 수 있다. 라는 게 에리스의 본인의 이야기로도 느껴져가지고 전 좋았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뭔가 오데트가 조금 네. 연상이 되면서 왜 맞죠? 드레이어 그리고 이후에 기적이 없었다라는 네. 게 이제 뒤집히는. 그래서 전 오데트랑 관련해서 언급을 하나 더 하자면 오데트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야기에 큰 갈등이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형제들끼리 소소한 갈등은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살리려는 그 커다란 거대한 플롯에는 큰 갈등이 없이 계속해서 주인공이 그 갈등을 향해서 다가가는 플롯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영화에 뭐 갈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클로즈 유어 아이즈도 보시면은 그런 소소하고 자잘한 갈등 같은 것을 빼면은 갈등이 전혀 없이 오로지 그 목표 하나만을 향해 우직하게 가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여기 상업성을 첨가한다면 당연히 해서 꺾이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굴곡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굴곡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쭉 목적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영화라는 게 정말 이 감독이 영화를 찍으면서 기적이라는 거를 관객들한테 오롯이 보여주게 하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게 후반부를 들어가면서 특히 더 네. 커졌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훌리오가 아니죠. 그 미겔이 이제 네. 이 롤라를 만나는데 훌리오하고 미겔을 비교를 하죠. 둘 다 만났었던. 둘 다 사귀었던 연인이었으니까. 저번 대면이 생각나네요. 네. 그래서 몸치 같은 것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훌리오하고 미겔이 뭔가 동일시돼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은 훌리오를 뭔가 찾기 위한 지금 과정을 겪다가 네. 이 롤라를 만난 이후부터는 뭔가 본인 자신을 뭔가 지금 찾아가는 듯한 모습도 보이게 되는. 가면서 이제 나는 그냥 훌리오만 찾으려고 롤라를 찾으려고 한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과거까지 열어 제끼면서 자신까지 이제 발견하게 되는. 네. 그 지점이 이제 점점 영화적으로 보이게 됐고요. 그래서 그 방수 코트를 벗고 훌리오가 이제 골키퍼 모습을 하죠. 근데 저는 그 골대 사각형이 프레임으로 보이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 왜 그물을 안 달았겠어요? 골키퍼라면. 그러니까 이게 사각형으로 보이면서 그 골키퍼 행위를 하는 게 저는 연기처럼 보이니까 이 행위하고 연기가 일치가 되는 상황이 또한 그게 밤과 낮으로 이어지는. 그 절벽신 진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신발 벗어.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절벽신이 롤라랑 같이 있을 때 미겔이 상상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야. 이게 영화 감독인 미겔이 상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실제로 벌어질 것 같은 이 기적을 직조하는 영화라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 결말부에서 그 폭포에 서 있던 그 우직한 모습을 좀 결말부에서 한 번 더 보여줌으로써 그 극적 장치를 더 사용함으로써 관객들한테 감독을 더 크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은 딱 거기서만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남겨두지 않습니까? 미련 없이. 야, 그거 진짜 상상이었겠죠? 그니까요. 그게 진짜 그것도 애매한 거 같아요. 그니까요. 그게 만약에 현실이라고 딱 못 박아진 다음에 결말부에서 그걸 한 번 더 보여주면 얼마나 큰 감동이겠어요. 상상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네. 그 프레임 속에서 해가 떠오르고 훌리오가 다시 한번 연기를 한다. 그거를 실제로 보여주면 얼마나 큰 감동이겠어요. 그거를 안 보여주고 오로지 미겔이 상상에만 가두고 끝냈다는 점이 저는 이 에리스의 절제미가 정말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아득바득 참고 있구나라는 게 막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지점을 보면 이 영화에서 액체라는 건 부식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도 그렇고 네네네.
비도 그렇고 좀 물의 속성이 되게 그쵸. 중요하게 나오는 영화죠. 수도꼭지도 그렇고 네. 술도 그렇고 네. 이 영화에서 액체는 다 부식으로 나와요. 네. 근데 그 상상 속에서 움직였던 모습들을 보면 바다하고 절벽의 바다하고도 가깝죠. 물하고도 가깝죠. 그래서 그 모습이 그 액팅을 하는 모습이 저는 훌리오가 아니 미겔이 훌리오를 연기를 시킴으로써 훌리오를 부식시켜 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감독으로서 배우를 끌고 왔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 상상의 장면이 내가 훌리오를 부식시켰구나. 라는 거를 본인이 알아가는 과정의 그 상상 속의 그럴 장면이 수도 있겠다. 아니었나라고도 저는 네네.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구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골키퍼의 연기를 하나 있어서 실속이 없는 장면인데 반대로 보면 가장 잘 뚜렷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그 골키퍼 장면이었다. 네. 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겔이 가방도 버리고 창고에 왔는데 불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미겔이 그 러시 필름에 이제 사료가 있는 그 창고의 빛에 이제 통제가 않는 게 스스로 뭔가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도 뭔가 점점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과거를 이제 열다 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현실은 이제 난 영화 안 찍어였는데 점점 더 그 영화를 다시 틀 수밖에 없는 기적으로 가까이 가는 그 모습으로도 보였다.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케이스를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서 이제 케이스를 여니까 열차의 도착이 그쵸. 나오고 열차의 도착이 어떻게 보면 영화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렇죠. 영화의 시작점인데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배가 나와요. 네. 배라는 거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영화를 어떻게 보면 시작하기 전에 또 다른 이제 시작 매개체 네. 시발점이 됐던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배란 그쵸. 말이죠. 미겔과 왜냐면 훌리오의 미기가 만나야 매개체. 되니까. 네. 시작점 그리고 아들의 죽음. 어. 아들과 같은 사진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세 가지 시점이 하나에 담겨 있다라는 게 와우. 어마어마한 고통이자 어마어마한 와우. 의미예요. 진짜네요. 와. 이렇게, 세 가지 시점이 같이 이렇게는 있다는 생각 거예요. 못했는데. 네. 와. 네. 그러니까 이 미겔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그 케이스 안에 다 녹아 있고 그거를 열었다라는 지점이 이제는 현실보다는 기적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다라고도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밤 버스를 그 타고 가는 길에서 아마 그 디졸브 되는 게 전 제가 적었던 게 열차에 도착하고도 미겔하고 이제 그 디졸브가 됐던 이 영화에 디졸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벌집의 정령이 디졸브가 엄청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연결성을 어떻게 보면 상징한다는 네. 것도 볼 수 있는데 이 영화에서 정말 드물었던 그 디졸브가 그 열차의 도착으로 디졸브가 된다라는 지점. 네네네. 그 지점도 맞습니다. 역시나 네. 상당히 임팩트가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의 왼쪽으로 이제 한 바퀴를 돌리더니 아무래도 기존에 뭔가 살던 곳 같아요. 네. 자기의 뭔가 삶이 있는 곳. 네. 그래서 그 바닷가 근데 여기도 바닷가였다라는 거죠. 미겔은 네. 아직 바닷가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도 네. 굉장히 크고요. 그 마리나 링컨이라는 곳에 왔는데 이름이 마이크라고 불리네요. 네. 심지어 파일 이름도 원래는 미제 사건이라고 불렸는데 거의 자막에 배우 실종 사건이라고 불리면서 여기도 또 그쵸. 이름이 또 달라져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목은 클로즈 아이즈지만 제목은 클로즈 아이즈고 대화씬이 정말 많이 나오는 영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입이 아닌 눈을 바라봐야 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은 눈에 있다라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눈과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그렇게 깊게 느껴지는 게 저는 진짜 일본 고전 영화들 뭐 이를테면 오지아스 지로나 나루세미 키오 영화 같은 거를 본 이후로 가장 사람들의 눈이 깊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여기서 보면 아나의 말이 틀렸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본인의 살아왔던 삶이 과거 본인이 살았던 관점이 틀렸다라는 거죠. 네. 본인은 이제 목소리로 알아들 수 있다 했는데 사실은 물론 현실상에서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결국 영화 속 영화에서는 알아보게 되니까요. 네, 왕이 딸을 알아보게 되니까. 거기다 심지어 여기 개마저 이름이 있어요. 개마저 이름이 칼리래. 맞죠, 근데 맞죠. 이름이 다 그 고유한 속성을 다 하나하나 네. 붙여주는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 영화는 어디를 가든 예술이 끊이지가 않아요. 첫 장면에 나왔던 그 영화 속의 영화였던 거기서도 피아노가 연주가 됐고 심지어 롤라도 피아노를 연주를 하고 토니도 기타를 치고 막스는 필름 붙이고 아나는 미술에 가까이 있어요. 네, 모두가 예술이랑 맞닿아 있는. 네, 삶이 예술하고 맞닿아 있는
네.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마르타에게서 이제 소식을 듣고 미겔이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가르델의 존재를 보게 되고 그 영화의 소품에 있는 사진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가르델이 기억을 잃었다네. 기억을 잃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역시나 여기서 또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 쇼트 인서트 와. 부식이에요. 네. 물이 또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게 물이라는 게 진짜 너무 독특한 게 어떻게 보면 같이 거의 시작했던 게 해군이었기 때문에 시작점은 바다, 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필름을 만나서 계속해서 둘 사이 관계가 부식돼가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진짜 막 지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 게 이 물이라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생명의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가장 생명력을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자 여기서 물이 어떻게 무언가를 부식하는지 어떻게 무언가를 녹슬게 하는지를 바라보면은 또 이렇게도 생명의 사그라듦을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저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 물의 양면성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방수 코트 입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 안 맞으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수 코트 입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또 벗어 던지고 막 한다는 게. 네. 왕이 마지막에 딸에게 말했던 것도 이렇게 해서 연결되지 않나요? 바다에 뛰어들지 마라라는 게. 그러니까 뭐 조금 더. 그렇네. 근데 이게 조금 더 깊게 좀 더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바다에 뛰어들지 마라라는 게 이것도 결국 영화가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점하고도 맞닿아 있어요. 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콘텐츠의 뭐 바다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영화 산업은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고유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영상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네. 양상이 변해져 있고 뭐 지금 뭐라고 숏폼. 뭐 쇼폼이라든지 다양하게 변화했기 때문에 네. 영화는 그 바다에 빠지지 말고 고유한 속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지점으로 아마 그 마지막 장면을 또 볼 수 있게 되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이 영화에서 에리스는 영화는 이제 늙은 예술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영화는 기적을 불러낼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해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또 아나는 자기는 뭔가 아버지와 다른 결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도 똑같이 보존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보러 온 아나가 이제 그 아버지를 보고 나서 아나의 클로즈 유어 아이즈가 나타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를 자기로부터 이제 맞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클로즈 아이즈를 했는데 와 여기서 아버지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목소리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했던 아나는 자기는 목소리로는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렇죠. 아버지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나도 커가지고 그 아버지가 가진 슬픔이든 세상의 외압에 의해 갖는 슬픔이든 어쨌든 아나도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슬픔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와 너무 절절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아버지를 받아들이러 갈 준비가 준비가 됐다기보다 이제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이제 영화가 진짜 돼버린 거예요. 맞죠. 영화 그게 지금 배역하고 헷갈리잖아요. 그쵸. 막 중국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배역이 아닌가 영화 속에서 보던 아버지가 아니라 내 핏줄의 아버지를 보러 갔는데 내가 만났던 사람은 내 핏줄의 아버지가 아니라 똑같이 또 영화 속의 배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영화로 남게 돼버린 유산이 되어버린 아버지. 와, 이제 영화가 되어버린 아버지네. 네, 영화가 아나의 되어버린 입장에서는. 아버지. 네. 그래서 한 번에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말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죠. 네. 네. 진짜 이게 이 영화 보실 때 아나가 등장하는 장면이 정확히 한 그 엔딩 제외하고 한 3장면 정도 되거든요. 첫 만남 씬이랑 차에서 유산 주는 씬이랑 그렇죠. 집 들어가는 씬 한 이렇게 3개 정도 있는데 이 세 시퀀스를 정말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특히 아나의 눈빛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한다면은 그 벌집의 정령이랑 대응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 신의 과정 마력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벌집의 정령 본 지 꽤 오래됐는데도 그 아나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 예전에 봤던 그 영화의 순간이 벌집의 정령의 순간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저는 이 아나하고 이 가르데를 네.
투샷으로 많이 붙여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분절하더라고. 근데 오히려 분절을 시키고 누구랑 투샷을 붙이냐면 미겔하고 투샷을 붙여요. 그러니까. 미겔하고 투샷이 엄청 많아져요. 그러니까 벽을 색칠하는 그 장면이라든지 철창밖을 같이 보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매듭을 묶는 장면이라든지 점점 이 두 사람을 계속 하나로 붙여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야누스 동상처럼 계속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것도 있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영화는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쌓아놓은 합리가 아닌 그 눈 속에 비춰지는 그 깊은 본질을 이야기하려는 영화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대로라면은 혈통대로라면은 핏줄대로라면은 아나는 당연히 훌리오와 대응이 돼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아니라 훌리오가 오히려 미겔이랑 대응이 되고 오히려 아나가 미겔이랑 대응이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수적인 투샷의 배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보수주의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점을 통해서 그 러시 필름에서 훌리오와 차오수 간의 관계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핏줄도 어떻게 보면은 눈 속에 비치는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눈동자 안에 핏줄이 있진 않잖아요. 본질 속에 핏줄이 존재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 핏줄조차도 본질이 되지 않고 진짜 오로지 사람 대 사람, 마음 대 마음으로 통하는 그 본질을 느껴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보면 그 러시 필름에서 첫 장면에서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해주셨던 것처럼 필름이기도 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잘 안 보이죠. 네, 맞아요. 거기다가 장면도 자세히 그 장면도 보시면 굉장히 카메라가 멀리 있다고요. 네, 맞아요. 멀리 있고 굉장히 분절돼 있는데 오히려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그 눈빛이 보이고 두 사람이 네. 계속 하나의 숏에 그게 들어오면서 점점 생생해져요. 네. 눈빛의 대응이.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영화보다 현실이 더 영화 같다라는 걸 지금 이 빅토르 에리스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저는 이 눈빛 관련해서 한 번 더 말하고 싶은 씬이 있는데 미겔이 훌리오랑 처음 요양원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처음 이들이 조우하는 씬이 식당에서 밥 먹는 씬이에요. 근데 식당에서 밥 먹는 씬은 미겔의 말을 인용을 하자면은 자기를 벽돌 보듯이 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미겔이 훌리오랑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훌리오가 알고 있는 노래를 미겔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순간 훌리오가 자기 모자를 집어 던지면서 미겔을 갑자기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 훌리오가 미겔을 뭔가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하고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나도 생경해서 아직도 생생하게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저는 그 장면 눈빛 연출이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무슨 장면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같이 노래 벤치에서. 부르는 그 장면. 벤치였나요? 네, 맞아요. 네. 창고 옆에서. 와. 제가 왜 그 장면을 인상 깊게 봤냐면 네. 그 전에 네. 이 가르델이 그러니까 창고 같은 공간에서 이제 들어왔을 때 그 미겔이 보러 갔을 때 가르델이 그 손도 확인하지만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미겔에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잖아요. 가르델한테 다양한 일을 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 공간 안에서. 네. 근데 그 중에서 그 많은 일 중에 미겔에게 시킨 게 물을 갖고 오래. 네. 액체를 갖고 오래요. 와. 그러니까 본인을 부식시켰던 일을 갖고 오래요. 네. 그래서 갖고 와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벽을 색칠해요. 네. 그래서 왜 벽을 색칠하지? 거기다가 벽의 색깔이 흰색이에요. 네. 이거 마도로스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입었던 제복의 색깔을 색칠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 빨랫줄 있었죠. 네. 그 빨랫줄에 보면 그 T자로 이렇게 박아놨더라고. 네. 그게 나는 그 배에 그 선 나가면 그 T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 과거의 그 해군의 그 모습이 그렇게 상상이 되고 그러니까요. 문 색깔이 파란색이었다라는 것도 그것도 바다를 의미한다라는 그러니까요. 지점으로도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훌리오를 통해서 비춰봤을 때는 좀 인간의 아까 제가 말했던 합리에서 벗어난 그 잠재의식이라고 해야 되죠. 이 잠재의식이라는 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끄집어낼 수 없는 거고 무조건 인간의 본질을 통해서만 그 인간 내면의 심연을 통해야만 끄집어낼 수 있는 요소인데 그렇게 훌리오가 미겔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절대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훌리오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미겔한테 건네는 그런 언어들 하나하나가 다 그 잠재의식 속에서 드러나는. 여기서 말하면 가르델이죠. 네. 저. 그렇죠. 가르델이 미겔한테 하는 모든 언어들이
다 그 미겔과의 과거를 향하고 있어요. 물과 그 아까 말했던 흰색과 파란색의 컬러와 같이 불렀던 노래들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벽돌 같은 눈빛도 네. 본인이 숨기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뭐 연인도 겹쳐 뭐 나를 뭐 이렇게 뭐 힘들게 네. 벽돌로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봤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어느 순간에 어. 그 어느 순간에 보여지는 그 잠재 의식이라는 게 대단해요. 와. 예. 그래서 그 차 안에서 네. 가르덴이 그 가져온 것 그걸 케이스를 열었는데 그 체스 킹하고 배 사진이 있어요. 와. 그러니까 본인의 과거가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배 사진이라고 하면 이거는 미겔을 의미하는 거고 체스 킹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 첫 장면에서 나왔던 그 왕이 그 잡고 있었던 그 체스 킹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왕이 첫 장면에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뭔가 체스는 세상과도 같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빅토르 에리세가 저는 왕이라고 그러니까 왕이 빅토르 에리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영화는 세상과도 같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건가라고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왕이 울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왕의 딸을 찾기 위해서 막 되게 힘들어했죠. 그러니까 본질을 찾지 못해서 막 그렇게 울었던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 본질이란 것도 기적이랑도 연결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찾지 못했던 거를 찾게 되었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찾게 됐냐? 그걸 또 훌리오를 통해서도 찾게 되었다라는 지점으로도 또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양로원에 막스까지 옵니다. 그래서 좌석 배정도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것도 처음에 보면 좌석이 정말 그냥 마구잡이로 앉아 있어요. 다 뒤쪽으로 네. 마구잡이로 앉아 있는데 자자자 다 와봐. 와. 수현님 여기 앉아. 너네 여기 앉아. 그러니까, 여기 앉아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두 개로 나눈 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연출이 어. 아까 그 소품 보여주는 연출도 그렇고 샷도 그렇고 조금만 잘못해도 진짜 구린 연출이거든요. 와 근데 이거를 그냥 시네마로 만들어 버린다는 게 이 사람의 연출 능력이 진짜 말도 안 된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 순서도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싶었던 게 수녀 둘이 제일 뒤에 있고 그 다음 붙여놓은 게 마르타하고 그 베렌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게 아나하고 가르델이에요. 네. 그리고 또 앞에 앉은 게 이 감독인 네. 훌륭가 아니라 미겔. 미겔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스크린에 가까이 있어야 그 눈빛을 가장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앞에 앉혔다라는 것으로서도 볼 수 있겠죠. 네. 그 눈빛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앞에다가 앉혀서 그 눈빛을 제대로 바라보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네. 예. 그러니까 서로의 눈과 눈을 가까이 둔 거죠. 네. 영화 속의 눈과 현실 속의 눈. 그렇게도 보여지고 그 완성되지 못했던 영화가 처음으로 극장에서 개봉을 합니다. 저는 이거 진짜 그 미겔이 요양원에서 막사한테 전화해가지고 필름 가져와봐라라고 전화할 때부터 자동으로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렇게 손이 뭐 하시더라고요. 진짜 나 마지막 장면에서 봤어요. 진짜 이게 기적이 실현되는 건가 하고. 와. 딸을 데리고 왔어요. 네. 탐정이 딸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제 슬픈 왕의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확실히 그 카메라도 그 슬픔을 포착한 것처럼 확실히 카메라의 위치도 굉장히 가까워져 있었고 네. 심지어 그 딸이 부채를 펼쳤는데 와 진짜 나 여기서 눈물 날 뻔했어. 필름 재질이었어. 너무 아름다워서. 와.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차우수가 옷 하나하나 벗으면서 그냥 잔까지 하나씩 벗으면서 그냥 부채 싹 펼치고 자기가 사진에서 보였던 그 모습 재현하는 건데 이 재현으로서의 예술이 영화의 이 재현으로서의 예술이라는 측면이 너무나도 진짜 아름답게 드러난 장면이 이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화를 만드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이 봤던 것,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예술적으로 재현하라는 것도 목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러시 필름은 미겔의 과거를 미겔의 역사를 재현하는 걸 수도 있고 이거를 더 바깥에서 보자면은 빅토르 에리세가 자신의 과거를 재현하는 예술이 클로즈 아이즈가 되는 거고. 저는 이 재현으로서의 예술로서 이게 이중적으로 발현이 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장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재현으로서의 예술의 아름다움이 그냥 클로즈 아이즈와 빅토르 에리세 여기서 멈췄다면은 그냥 적당히 아름답네라고 끝날 뻔했는데 이게 더 안쪽으로 더 심연으로 들어가서 더 본질로 들어가서 러시 필름과 미겔까지 이어진다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역사를 끌어오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니까요.
역사를 끌어오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 보여지는 음성과 화면은 전혀 다르잖아요. 네. 역사를 끌어오는데도 성공을 했고 이거를 좀 거시적으로 보자면 이것도 기적이죠. 역사를 끌어오는 것도 기적인데 그거를 그쵸. 빅토르 리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과거에 있던 그런 거를 끌어와서 이거 네. 만들어진 영화 자체가 기적이다. 네, 화면으로 구현을 했다는 게. 아. 네. 그것도 기적인데다가 클로즈 아이즈가 영화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메인 타이틀이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나왔다는 것도 그리고 그 영사기가 탁탁탁탁 돌아가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것도 이렇게 내 영화는 마무리가 되는구나라고 딱 이렇게 마무리 짓는 그런 것 같았어요. 와. 그래서 그 왕이 딸의 화장을 지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가르델은 아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관계는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왕이 여기서는 알아보니까 그래서 빅토르 리스 입장에서는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 결국 그 러시 필름에서는 어쨌든 그 영화 자체에서는 본질을 잃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본질을 잃었을 수도 있지만 그 영화 자체에서는 본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는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도 봤어요. 그러니까 왜 계속 이 아나하고 가르델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는 거부감이 들었냐면 보면 이렇게 보잖아요, 아나가. 그 가르델이 보고 있는 거를. 근데 뭐 전혀 눈물샘이라는 것도 없이 그냥 신기하게 봐. 근데 그게 벌집의 정령이랑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러니까 신기하게 본다는 거죠. 와, 그니까 그 이유 때문에 신기하게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50년의 세월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화면을 그 빤히 보는 와우, 진짜 리얼 시네마 쉣. 와우, 쉣. 진짜. 그래서 이제 두 눈을 질끈 감는 그 현실의 가르델인데. 네. 그러니까 이 결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본인의 몫일 수도 뭐 본인의 몫이에요. 그냥 각자의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은 미겔이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은 훌리오가 기적처럼 과거를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화를 틀었는데 어쨌든 눈을 감으면서 영화도 끝나고 러시 필름도 끝나요. 어떻게 된지는 아무도 몰라요. 기적이 전혀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진짜 거짓말처럼 미겔이 말한 대로 눈을 감았다 뜨면서 자신이 기억했던 모든 과거가 다 드러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애매하게 그냥 어느 정도 울림이 생기고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영화가 상영이 되고 그거를 통해 우리 미겔과 감독과 우리 관객들이 느낀 그 감동 자체로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그 엔딩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하자면은 저는 훌리오가 기억을 되찾는 건 솔직히 억측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울림은 무조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전혀 몰랐던 자기가 아예 모르고 있던 과거의 자신이 저렇게 스크린 안에서 연기를 하고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것만 같은 그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서 자신 연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샷에서는 자기가 미겔을 벽돌처럼 바라봤던 것과 이후에 그 노랫소리에 홀려가지고 본질을 바라보려 노력하게 된 것과 이어져가지고 훌리오가 자신의 스크린 속 자신과 눈빛을 조응한다는 것. 와, 전 이 눈빛이 이어지고 벽돌처럼 바라보다가 미겔을 본질로서 바라보기 시작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훌리오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 그리고 혹은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차오수가 부채를 딱 펼치는데 그 부채가 필름처럼 보였다고. 이것도 그 영화로 생각을 해보면은 차오수와 훌리오가 마지막에 딱 그 카메라를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끝나잖아요. 근데 결국 그 카메라는 감독의 눈이라고 치환을 한다면은 훌리오와 차오수가 그 당시 미겔의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래서 저는 그 훌리오가 미겔을 바라보던 처음의 눈빛과 마지막에 그 영화 속의 러시 필름 속의 훌리오가 미겔의 카메라를 그렇게 결연하게 쳐다보는 그 장면이 대응되면서 그 잠재의식이 점점 끌어오르고 기억을 되찾을지 않을지는 모를지언정 훌리오가 마지막에 눈을 감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미세한
마음속에 진동이 느껴졌다는 거. 그게 저는 영화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저는 이 에리세가 정의하는 것 같았어요. 기적이 이루어졌든 아니든 영화는 우리에게 울림을 준다. 마음의 진동을 준다. 그 진동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결국 우리 마음속에는 조그마한 변혁이라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델이 네. 기억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건 몰라. 그러니까요. 그냥 울림이 있었다. 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울림이 그 사람의 전체에 어느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릅니다. 진짜로 그 울림이 향후에 훌리오가 자기 기억을 모두 되찾는데 기여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무 기여를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영화라는 예술,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머무르는 그 짧은 시간, 그리고 그 시공간 속에서 보여지는 영화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자신에게 잊지 못할 순간으로서 마음속에 저장이 됐고 그랬다는 경험 자체가 마음속에 울림이 된다. 그래서 그 영화가 네. 끝났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이렇게 두 편의 영화가 끝났구나. 네, 진짜. 근데 두 편이 끝났지만 그 빤히 나를 보는 듯한 모습이 당신의 삶의 영화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고 그냥 끝나는 느낌. 네. 관객이 질문을 던지고 끝나는 느낌이어서. 네. 그렇죠. 굳이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너는 이 영화를 보고 어땠니라고 그냥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영화는 결국에는 마음속의 진동을 측정하는 영화니까 결국 이 진동이라고 하면 그 잠재의식이 끌어오르는 과정에서 기반한 거겠죠. 그 잠재의식은 본질에서 오는 거고 본질에서 잠재의식으로 그 잠재의식은 결국 마음의 예술적 진동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에리세가 생각하게 된 이유도 에리세가 40-50년간 성장을 했고 더 이상 영화 속에 분노나 악이 아닌 영화를 기적으로서 바라보기 시작을 했다. 라는 것. 이게 정말 빅토르 에리세의 그 모든 영화 세계를 아우르고 빅토르 에리세가 80이 넘은 나이에 자신이 이제 영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엔딩씬이었기 때문에 이 영화는 최고의 엔딩씬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 끝은 이 러시 필름이었네요. 이 영화의 그쵸. 러시 필름이었고. 근데 저는 러시 필름으로 끝났어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끝났어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끝났어야 이 영화라는 것이 본인의 이 각각의 영화를 바라보는 그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과 우리들에게 어떻게 마음속에 진동이 우러났는지를 질문을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두 개였다. 네, 러시 두 필름으로 시작하고 두 장면이었다. 러시 필름으로 시작을 하고 러시 필름으로 끝나야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극장에서 러시 필름을 관람하던 관객이랑 클로즈 아이즈를 관람하는 우리들한테 동시에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결국 영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예술적인 진동으로 다가왔는지. 한주평 나는 없어. 너 가시죠. 왜냐면 만점이라니까. 네, 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에리세가 계속해서 말했잖아요. 에리세가 벌집의 정령이랑 남쪽의 그 시기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분명히 내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 줄평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영화는 그 어떤 부정성도 기적으로 만든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에리세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영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에리세의 인생이 영화였으니까 결국 성장할 수 있는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영화라는 기적을 실현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던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이 영화는 뭐 M&M 대표님을 모시든지 해가지고 VOD를 보면서 한 샷씩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아직 놓친 이야기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결국 눈빛과 눈빛이 조응이 가장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인데 그 영화 속에서 전부 등장하는 그 길고 긴 대화신들에서 어떻게 눈빛이 조응하는지 하나하나 다 파악하면 진짜 몇 시간 나올걸요. 본 영화 털어보는 시간 간단하게 가져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난 뭐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에리스 영화밖에 안 봐가지고 조금만 말하자면은 저 그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 한여름의 판타지아
아 극장에서 극장에서 봤습니다. 보셨군요. 네. 꼭 보세요. 제가 진짜 그때 한국이 싫어서 리뷰할 때 대차게 깐 게 미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 진짜 한여름 판타지아가 2010년대부터 등장한 모든 한국 로맨스여가지고 최고라고 봅니다. 저는. 그 불꽃으로 조응하는 컬러와 흑백이 조응하는 그 순간이 전 너무 저는 마리우폴의 20일 어떠셨나요? 오기 전에 봤는데요. 말 그대로 사실 20일을 나열을 하는 형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한 구조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완전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는. 완전 선형적인데. 네.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당연히 상황은 심각해지는 거일 거다 보니까 그 카메라가 움직이는 게 이거 진짜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현실보다 더 영화 같은 건 없다라는 게 그렇죠. 여기서 더 느껴지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그 마리우폴에 대한 걸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물론 여기서도 영화 마지막에 러시아가 이제 86일 만에 함락을 시켰다라는 네. 것도 나왔다시피 그래서 최근에 그 마리우폴에 관련된 그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굉장히 공사를 막 깔끔하게 해놓고 네. 막 그렇게 막 뭐 마리우폴이 다시 뭐 회생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전쟁의 역사의 그 상흔은 잊을 수가 없고 그리고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되면서 와우. 이거 진짜 그냥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미국 대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깐 이야기.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가 될 줄 저도 트럼프가 솔직히 될 것 말하면. 같았고 객관적으로 공약을 보더라도 내가 미국 시민이라면 솔직하게 내가 미국 시민이라면 저도 트럼프를 뽑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백인 여성이 키가 된다라는 네. 말도 했지만 근데 그러니까 그건, 그 미국의 현지 국가적 상황을 봤을 때 음. 제가 미국인이었으면 저도 트럼프를 뽑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좋잖아요. 훨씬 이득이 많잖아요. 진짜 다양한 관점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당연히 내 쪽으로는 해리스가 되기를 바랬지만 내가 미국 시민이라면 나도 트럼프를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왜냐면 내 밥 그니까요. 챙겨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그렇고 경제적인 리스크도 훨씬 다방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져가지고 내 밥줄부터 챙겨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너무 커졌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근데 어느 사회나 비슷한 것 같아. 네. 민주당이 한번 잡으면 보수 정권이 한번 잡고 그러니까요. 또 보수 정권이 헛발치면 또 민주 정권이 잡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대통령이라는 직업은 명과 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수가 없는 직업인데 뭐 모든 인간이 그렇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나라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존경받는 국가의 수장들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건지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어쩌다 여기까지 왔죠? 마리우폴의 하다가. 20일. 그래서 저도 마리우폴의 20일 안 맞지만 저 주말에 볼 겁니다. 마리우폴의 네. 20일 주말에 볼 건데. 그러니까 저는 마리우폴의 20일이 왜 이렇게 좋게 봤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을 때 결국 마리우폴의 20일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역사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감독과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가 같이 느끼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right now니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영상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마리우폴의 20일 볼 겁니다. 네. 아마 다음 주 영화는 글래디에이터 2로 들어가고 네, 아마 뭐 그러고 시간이 남으면은 아노라랑 목소리 낼 건 얘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영인이들 2주 클로즈 유어 아이즈 만나봤고요. 네, 다음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길게 꽉꽉 좀 채웠습니다. 네. 꼭 봐주세요, 진짜. 네. 다음 주에는 글래디에이터 2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